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상하 연구원입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 녹색 일자리 기초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의 발표 목차인데요. 녹색 일자리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녹색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경기도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4개 부문에서 어떤 녹색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연구를 소개하고요. 그 내용들을 통합하여서 2030년도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녹색 일자리의 규모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오시기 전에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 농업, 먹거리, 자원순환, 교육과 관련된 녹색 일자리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기초연구고 1차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담지는 못했고요. 우선 시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직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잘 영향 미칠 수 있는 이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연구했음을 밝힙니다. 네, 연구 개요입니다. 난방비, 냉방비 폭탄 고지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본인의 이야기로도 체감하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요.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경제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다층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위기들을 연구소는 녹색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풀고자 하고 그때 중요한 요소로 녹색 일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녹색 일자리가 뭐냐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녹색 일자리는 녹색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 두 가지의 정의와 더불어서 괜찮은 노동 조건까지 갖춘 것이 녹색 일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기에 시장에서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노동 조건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조건이 더욱 열악하거나 아니면 더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녹색 일자리가 경제와 노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녹색 일자리는 경기도 안에서도 31개 시군마다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는 지역마다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발현되기 때문에 장소 기반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지방정부의 행동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다이어그램 보시고 녹색 일자리 만들기 참 어렵네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사실 녹색 일자리는 모든 공급망 사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일자리처럼 확실한 녹색의 범주에 있는 녹색 일자리뿐만 아니라 회색 일자리를 녹색화해서 녹색 일자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회색 일자리로 건설업이 있는데요. 이 건설업은 현재 그 공정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은 많이 없지만 생산해내는 결과물이 그린 리모델링이나 주택 개선 사업이라면은 녹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공급망 사슬에서 녹색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일자리는 창출과 참여 주체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각각 필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지방정부의 정책과 자원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시장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는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일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과 녹색 일자리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초기에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굉장히 필수적일 텐데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경제, 아리백, 그리고 녹색 산업과 녹색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줘야 초기에서 그 녹색 일자리 시장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징이 모두 다 다른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경기도라는 집합제로 볼 때 오는 단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현황 설명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경기도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1개 시군별로 보유한 정책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커다란 그림, 청사진이 있어야만 31개 시군의 정책적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 경기도의 일자리 현황을 보기 위해서 사실 저희 연구는 비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매우 직결되어 있는 산업 부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절반 정도가 산업 부분에서 나오고요. 이 산업 부분에서도 4분의 3 정도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산업 종사자의 23% 정도, 가장 많은 비중의 종사자들이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제조업은 모든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면 제조업의 시군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높은 곳이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로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라면은 이 세 개의 시군을 중심으로 저탄소 산업 전환을 해보고 현재 제조업 안에서의 녹색 기술을 시도를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지역이 세 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제조업을 세부 분류로 조금 더 쪼개보면요. 경기연구원이 작년에 제조업 안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 산업 업종을 10개를 분류했습니다. 그 10개의 산업 업종이 3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해가지고 산업 전환 취약 지역 위험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업종별로 보시면 섬유 제품과 전자부품 등 통신 장비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에 있는 시군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은 1등급 고위험과 2등급 중위험을 합쳐서 가장 많은 업종이 있는 곳이 안성시와 안산시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위험도라는 거는 반대로 사실 기회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고탄소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군들을 중심으로 이제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도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 녹색 일자리의 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네, 앞서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만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도 녹색 일자리 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연구원이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만든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녹색 일자리 산업이나 업종 분류에 대해서 공식적인 분류표가 없어서 경기연구원이 시범적으로 2016년도에 경기도형 녹색 일자리 산업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8가지 대분류가 있고요. 이 대분류에 속한 노동자가 2014년 기준 수치로 58만 명 정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58만 명은 경기도 경제활동 인구의 한 7% 대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8만 명 중에 90% 이상이 건설 사업이 포함된 전통 사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 환경 산업에 대부분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기도형 녹색 일자리 분류 체계가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2016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되진 않았거든요. 경기도의 현재의 비전이나 전략, 계획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이 녹색 일자리 분류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 또 데이터를 계속 차곡히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선행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산업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경기도와 일자리 현황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던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매년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 공시가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공시가 안 되고 계속 수정 보완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선 8기가 주력하는 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이나 일자리 수가 몇 개인지 등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아직 그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자료예요. 작년도에 경기도가 일자리 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자리 사업이랑 일자리 사업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직접 일자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해주는 보조금과 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이 청년이나 여성 그룹에는 좀 비교적 다른 일자리 사업과 섞여서 보이는 반면에 노인은 100% 다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직접 일자리 사업 안에서 경기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형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기도만 있는 사업인데요. 이 경기도형 직접 일자리의 키워드가 돌봄, 안전, 상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경기도형 직접 일자리 안에 기후변화 대응 산림, 분포식물 총조사 같은 조사 작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경기도형 직접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로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기도형 직접 일자리를 정책적 디자인만 좀 더 잘 한다면은 녹색 일자리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실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네, 그럼 민선 8기가 경기도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약 실천계에서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선 8기의 공약의 9대 분야가 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분야에 주택, 교통, 일자리가 유쾌한 경기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실천 과제가 42개가 있는데요. 이 42개 실천 과제 중에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2개 과제입니다. 이 2개 과제도 사실 녹색 일자리의 방향성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연구소가 말하고자 하는 녹색 일자리가 주택과 교통을 잇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9대 분야의 2대 분야, 이 주택, 교통, 일자리가 유쾌한 경기의 이 실천 과제들을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언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로 경기도민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8대 분야에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가 있는데요. 이 8대 분야 안에도 주택, 교통, 일자리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대 분야의 실천 과제가 24개인데요. 녹색 유망기업, 탄소중립 산업단지 같은 것들은 일자리와 더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은 주택, 그리고 그린 스마트 모빌리티나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은 이제 교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핵심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잖아요.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실천 과제들을 일자리 계획과 연동만 할 수 있다면, 연동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이 분야 8의 일자리들은 사실 녹색 일자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토론을 통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기도 현황을 보셨는데요. 이제 연구소는 경기도 안에서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비전이나 가능성 등을 최대한 보고자 하였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경기도의 일자리 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녹색 일자리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녹색 일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기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함의가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경기도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2030년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지 정도를 추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연구 범위는 이 부문 중에 산업을 제외한 에너지, 건물, 이동, 이 비산업 부문 3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비산업 부문 안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녹색 일자리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색 일자리는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자리의 방향성보다는 지역 시민의 삶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로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인 태양광,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이동은 공공버스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발표 내용 들어주시고 정책적 부분에 이제 경기도의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연구를 맡은 박진희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 51%가 산업 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57개의 기업이 글로벌 아리백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아리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지금 경기도에 대량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올해 4월 아리백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임기 내
2026년도 내까지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아리백, 기업아리백, 도민아리백, 산업아리백이라는 크게 4대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6년도까지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려면 사실적으로 3년의 시간이 남았고 매년 한 3기가와트를 지금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한번 보면요. 경기도의 2021년 기준 전력 소비량 133TWh 규모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3TWh로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태양광 발전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신규 보급된 재생에너지를 보면 대부분의 발전원은 태양광에 몰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을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 매년 3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한다는 것은 매우 경기도 안에서는 도전적인 어떤 과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용량별 태양광의 누적 보급 용량을 보면요. 100kW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3%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경기도의 그 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보급은 소규모 발전소 위주로 되어 왔고 이를 위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들이 기반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도민의 어떤 참여 가능성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리백 위에서는 어쨌든 9기가와트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아리백 이행을 할 때 9기가와트가 충분할까를 따져보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아리백의 요구를 받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57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 대비 현재 수준의 그 태양광 발전 수준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 9기가와트는 되게 마중물의 수준이고요. 향후 앞으로 한 20배 정도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경기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그 산업특구, 산업아리백특구의 그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평화경제아리백특구, 서해안 아리백특구라는 이런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경기도의 중소규모의 그 발전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경기도민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시점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녹색 일자리의 시작점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질문들을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 현재 그 녹색 가치 창출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보통 녹색 일자리라고 하면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고용을 증대하면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녹색 일자리를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용이 증대된다라는 구상으로 접근을 했다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녹색 일자리는 지역의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 관점에서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적응 그리고 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리백 비전이 9기가와트 규모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 규모를 한번 본다면 약 한 직접 일자리는 한 25,000개 정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의 어떤 가능성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실제로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 많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그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사회적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범위는 태양광 발전의 전 주기의 한 대상이 될 것이고요. 보통 그 재생에너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재생에너지 물량이 늘어서 그 모듈이나 패널을 만드는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서 설비 관점에서 녹색 일자리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그 전 주기에서 건설 그리고 운영 관리,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에서도 녹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것을 경기도 안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태양광 설치업에 도전을 했던 케이스고요. 태양광 설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특정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인한 기술자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꾸준히 그런 특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내부에서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2명의 그 인력이 협동조합 안에서 설치업을 하고 있고요. 총 매출의 한 78% 정도가 지금 설치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지역의 약 소규모 기업 한 100군데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이 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세우는 부지를 공공부지로 민간 협력을 통해서 만들고 경기도 태양광의 어떤 양적 확대를 하는 윈윈 전략을 펼쳤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영 관리 차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내 협동조합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태양광 닥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술자 1명, 활동가 1명, 코디 1명이 안전관리 선임 의무가 없는 20km 미만 태양광 시설을 찾아가서 실제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직접 수리도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일자리는 실제로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은퇴한 장년층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에 직접 찾아가서 시설을 점검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데이터도 쌓을 수 있고 실제로 만나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하는데 함께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랬을 때 그 지역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자립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전소, 소규모, 중규모 발전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공공부지를 발굴하는 민간 협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도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약 33개가 있고 9,100여 명의 조합원이 있고 114개의 햇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공부지를 발굴을 해서 태양광을 만든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쌓은 그 노하우가 충분히 아리백 이행 과정,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녹색 일자리는 특별히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도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도민 참여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주체로 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녹색 일자리가 녹색 산업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해외의 경우에는 왼쪽을 보시면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공공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숙련도, 전 주기별 숙련도에 따라서 일자리를 분류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어떤 숙련도, 어떤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는 일자리들이 있을까를 이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요거에 맞춰서 실제로 인력 양성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주에서 해상풍력 보급을 하는데 해상풍력 보급 목표와 연동을 해서 실제로 그 일자리들이 어떤 경로를 가지고 개인이 디벨롭 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개별로 눌러보면 자격과 기술이 어떻게 필요하고 지역 안에서 그 교육을 어디서 가면 들을 수 있는지도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런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의 그 재생에너지 녹색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경기도에서 팽창하는 이 재생에너지 물량이 있을 텐데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 참여를 보장하는 아리백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촘촘하게 지역의 그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잇는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아리백 비전이 시군의 행정의 역량과도 실제로 밀접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해서 나타나는 어떤 고용의 효과가 아니라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접근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녹색 일자리 프로그램을 아리백 비전과 연동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역량에 기댄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공공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것을 경기도 내에 훌륭한 일자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기술자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동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포함하는 공동체 에너지 교육까지 포괄하는 그런 인력 양성을 이제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더불어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을 제외하면 좀 아까 들으셨던 에너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수송, 이 3대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 건물에서는 모든 새로 짓는 어떤 유형이든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있는 건물을 수리해서 하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 대응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일자리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4월달에 확정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32.8%를 하기로 했고, 그 성과 지표 중에 하나로 그린 리모델링을 2030년까지 약 160만 호를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로 확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후 건물이 전국의 이 전국 규모에서 약 한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에서 160만 호의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면 비례적으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약 30만 호의 노후 건물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대략 올해부터 계산을 한다면 약 37,000호를 매년 그린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중에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 가장 활발하게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공공건물 리모델링인데요. 공공건물 리모델링은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 같은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약 한 300여 개의 보건소나 어린이집 등이 공공건물 리모델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린 리모델링, 학교의 그린 리모델링이 주로 공립학교, 공립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도 여기에서 굉장히 큰 포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이 되고 있고 경기도는 2021년에 약 800호 그리고 2022년에는 2000호 이상의 그린 리모델링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공공건물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큰 규모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민간 건물, 특히 민간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인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정도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보시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한 누적 총주택 그린 리모델링이 약 14,000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14,000호도 대부분은 아파트의 창호 개선이고 특히 저층주거지나 이런 쪽의 그린 리모델링은 매우 적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 중에서 경기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는 민간주택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히 경기도의 기초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들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개인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가 이 31개 기초 중에서 많은 기초단체들이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 계획을 보면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약 300호를 그린 리모델링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면 민간 주택이나 민간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300호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지난 한 3년 동안 한 수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을 가지고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서의 녹색 일자리는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회색 일자리로 알려져 있는 건설업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약간 다른 일자리하고는 좀 특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약 60만 명 이상의 건설업 종사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기준으로 통상 건설업 전체 종업원 수의 약 16% 이상이 녹색 부분,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관계된 녹색 부분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경기도도 약 5만 6천 명 이상이 기존의 회색 일자리인 건설업에서 녹색 일자리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건물 부분에서 2030년까지 약 30만 호의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면 매년 3만 7천 호 이상의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한 8,700개 그리고 직접 일자리만 계산해도 4,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지 않은 일자리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60만 이상의 건설업 일자리를 녹색으로 전환시켜내는 약 16% 이상을 녹색으로 전환시켜내면 에너지 효율화 전체 그린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전체는 10만 개 이상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서는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분의 그린 리모델링은 이미 정부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초점은 경기도에서 민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특히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민간 주택 중에서도 저층주거지, 개인주택, 다세대, 다가구 같은 저층주거지를 해야 주거 복지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저층주거지를 초점으로 하기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주택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경기도는 전체 노후주택 가운데
여전히 아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개인 주택들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 경기도는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40% 이상이 말하자면 전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일정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개인주택에 대해서 할 경우 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경기도는 저희가 보니까 약 한 3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도심 지역들이 편제를 하고 그 외곽으로 도농복합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군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마다 저층주거지가 그러니까 주택이 구성되는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전략을 크게 세 덩어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저층주거지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은 전국적으로 이자 지원 사업 말고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조금 다른 지역들 사례를 참조를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서울시의 가금주택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가금주택 사업은 최근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 연간 2,000채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서 주택에 대한 특히 저층주거지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서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할 사실 중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나는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샤시 업체, 도배 업체 이와 같은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을 별도로 찾아내서 등록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각 그런 업체들을 등록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참조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미 경기도에 최소한 한 17개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관리소 모델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접합시키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달리 저층주거지들은 개별적인 주택 단위들을 넘어서 일정한 주택 구역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만 하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단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미 경기도를 포함해서 마을관리소가 물론 순찰이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능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벼운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소가 그린 리모델링을 집합적 단위로 관리하는데 의미 있게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는 이미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유형의 그린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광명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매개가 돼서 지역에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등록시키고 실제 이자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몇십 채 정도씩 몇 년 동안 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기초단체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이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의 저층주거지 일자리 창출 모델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그린 리모델링 그러면 한 일주일 단위로 좀 노후주택, 망가진 노후주택들을 집수리 한번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한 차례 사건으로 치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 에너지 진단부터 시작해서 집수리하고 그 이후에 에너지 효율화가 계속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조금 장기 시계열을 갖는 방법으로 한다면 에너지 진단사의 투입부터 시작해서 실제 동네 업체들의 시공, 그 이후에 마을관리소에 의한 관리까지를 감안하면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과정들을 위해선 이자 지원 사업을 넘는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제도 마련 그리고 전월세 가구들, 임대 가구들의
그 그린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까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아파트가 아니라 저층주거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상의 변화가 있다면 지역에 접근된 일자리들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전거 녹색 교통 중에서도 자전거의 녹색 일자리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이야기는 비전 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충북 오송역 사태로 이제 다들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위기라는 말이 이제 만연하고, 한국에서 한 해에 3,000명 그리고 하루에 3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제 한국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를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같은 아픔을 계속 겪어가는 와중인데요. 요새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로 인한 충돌이다, 혹은 이제 자동차로 인한 살해다라는 말을 하면서 비전제로 움직임을 보이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죽거나 중상을 입히지 않겠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도시 공공성을 늘리는 도시계획인데요. 이제 이 도시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가치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제가 연구했던 세계 수많은 자전거 도시들의 공통점은 자전거가 단순히 레저나 운동이나 혹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그 이전에도 이게 되게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이고 보행의 문제이고 스쿨존에 아이들이 무사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전 착안을 하고 싶고, 사람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어서 녹색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들어가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 녹색 일자리에 말씀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가 대자보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전거 중심 도시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차를 빼고 자동차에 독점된 도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계획이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자전거 자체가 무해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도 하지만 자전거가 차를 대체하는 순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엄청난 녹색교통 수단이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자전거의 경제 효과가 일자리를 포함해서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바이크 이코노믹스라고 자전거 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자전거는 노동집약적이라서 일자리를 훨씬 많이 만든다는 건데요. 이건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동차 공장에 취직된 인원만을 이제 고용하지만, 자전거는 공장이 없는 어떤 모든 도시들에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수리하고 타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자리를 양질로 많이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릴 자전거 녹색 일자리의 이제 다양한 부문들에서 이렇게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저는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세 가지 녹색 일자리, 자전거 녹색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한국은 지금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인프라적 측면과, 공공자전거는 시민들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측면과,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고 수리하고 재생하면서 쓸 수 있는 공방,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경기도에서는 자전거의 물리와 자전거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도 중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간혹 짚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전거 기초 현황은 수단 분담률이라는 지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전체 이동 방식 중에서 1.9%만이 자전거입니다. 전국 평균이 1.8%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도심개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유 대수는 300만 대 정도로 경기도에 차가 700~800만 대가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자전거는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자전거 인구가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연장이 5,000km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 겸용 도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과대되어 있는 수치고, 나머지 조금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한강 따라 있는 자전거 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자전거 길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고요.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도 이제 7개 지역에 1,500대인데 한국의 경기도에서의 공공자전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별 공유자전거 운영 현황을 보면 한 8개에서 9개 지역 정도가 공공자전거 운영했었는데, 주요하게 고양시와 안산시가 공공자전거 운행을 몇 년 전에 종료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적자투성이라는 논쟁 때문에 고양시가
새로운 민간 시스템으로 타조라는 자전거를 도입했다가 저번 주에 타조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수원시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자전거가 4번 정도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을 10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다가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기도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제일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경기도의 자전거 정책 현황을 봤을 때 공공자전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책은 일단은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기본계획이 이제 국가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계속 모든 지역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자전거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자전거 목표를 일단은 걸지는 않았고, 그동안에 하고 있던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이제 문화 축제 정도만 조금 이어서 해보겠다는 이제 연구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도의 실제 많은 도시들의 자전거 정책은 다 이제 위기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담당 부서는 이제 건설국 도로안전과 생활도로팀이 있고요. 자전거 조례도 이제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다는 점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209억 정도입니다. 경기도의 1,400만 인구의 이 자전거 예산이 4년 동안 209억인데, 인구가 150만도 되지 않는 이제 광주광역시의 4년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1,400, 광주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경기도가. 저는 이게 경기도가 광역의 문제로 자전거 정책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자전거는 그냥 밖에 사람들이 레저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가 시민들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녹색 교통의 문제라면 체계적인 예산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는 기본적인 정책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포탈도 있고 자전거 도로 지도들도 이제 맵핑을 해놨는데, 자전거 포탈에서는 기초지자체 간 정책 교류를 하겠다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게시물이 0건이고요. 자전거 도로 현황을 봤을 때는 이제 각각 지역에서 이제 보행 겸용 도로로 이제 있지만 광역 단위로 연결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일반 도로인데, 도로가 훨씬 더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또 살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어떻게 자전거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제도약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게 자전거 일자리 이전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에 5%. 사실 이거는 경기도가 15년 전에 걸었던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국가 단위 행정안전부에서 걸었던 목표이지만 지키지 못해서 다시 올리지 않았던 목표인데, 이제라도 이게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자전거 정책의 첫 단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40년에 15%, 이제 2050년에 녹색 교통을 위한 적정 자전거 수단 분담률인 25에서 33%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면 이제 뭐가 바뀌느냐라 얘기를 했을 때, 경기도의 자전거 녹색 일자리 규모와 이제 형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는 자체 일자리 통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수기로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얼추 자전거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몇 명이나 있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것 같고, 되게 작은 수치입니다. 공무원이 이제 시 군당 이제 2-3명 이런 것들을 30개 합산하고 이런 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래 가능성을 전망했을 때, 지금 현재 수단 분담률 목표에서 2배 내지 3배 정도로 자전거 정책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31개 시군 평균 공무 인원이 수단 분담 목표에 맞춰 2-3배로 증강된다면,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기본적인 전철역 수가 약 700개인데 여기에 관리 자전거 주차장, 거점 터미널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공공자전거 현재 구축된 현황에서 2-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군이 운영을 한다면, 혹은 경기도 공방은 이제 일정 거리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전거 공방이 마치 도의원 선거구에 하나씩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도내 학교에 자전거 교육 일자리가 1명씩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저는 10,0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계적인 자전거 일자리 연구에서는 보통 이거 10배 정도를 잡습니다. 전 세계가 30%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사람들이 3분의 1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 지역의 일자리가 최소 10만 개씩은 이 인구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자전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사례를 이제 빠르게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정책 제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첫 번째 인프라 얘기를 할 때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깔아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밀라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광역에서 자전거 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운데가 서울 정도 규모의 되게 작은 도시이고, 이 큰 범위가 경기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치 고속도로처럼 순환도로, 직선도로를 뚫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자전거 주차장은 아예 하나의 역사처럼 지금 윈스턴 역사 앞에 있는 자전거인데 여기 안에서 관련된 수리를 할 수 있고 문화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자전거는 열심히 공공자전거를 지켜왔던 따릉이와 누비자가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누비자에 밀려서 카카오바이크 대수를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울시 따릉이는 이제 약 5만 대 정도가 있고 누구나 이제 이용하는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책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역의 노포와 자활센터와 연계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는 따릉이를 이용한 실적을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이제 탄소 배출 거래권에 이제 등록해서 이거를 이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하는 정책을 적자를 메꿔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 공방은 한국에 정확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어떤 거점이 있어야지 정책이 성공을 하는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광역시처럼 지역의 청소년들과 이제 지역의 자활센터 연계하는 이제 공방 일자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특수해서 경기도는 자전거 물류 얘기를 한 번은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전거 정책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드세인데 그 중에 가장 키워드 중에 태양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전거 물류입니다.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도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일정 부분을 나눠서 이제 지역 카고바이크가 이제 배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뭐 기업 예시를 들었을 때 DHL에서는 3만 대의 샤워물 자전거 운행할 때 뭐 7만 명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경기도가 도내 전국 최초로 카고바이크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에 이제 자전거 카고바이크를 이용한 그 자전거 배달을 이제 시범에 들어갔고 경기도는 무엇보다 카고바이크를 10년 동안 연구해왔던 굉장히 좋은 자전거 시민단체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 생협 바른노래와 함께 이제 자전거 문화사회 협동조합은 배달 대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근속년 수가 3년 이상인 직원이 이제 15명, 코로나 이후에는 줄었지만 자전거 교육부터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단위들이 경기도는 선비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단위들과 함께 자전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전거 정책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자전거 전담부서 업체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에서 지금 광역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서 광역 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형국으로 저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를 한정했을 때는 말씀드린 바처럼 31개 시군 자체의 자전거길을 규모 있게 그리고 700개가 넘는 전철역과 터미널에 자전거 거점 터미널이 그리고 공공자전거가 31개 시군에서 시민들의 모두의 발을 대는 기본 서비스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자전거 공방이 모든 기초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10년 넘게 자전거 정책을 해온 지역입니다. 비록 지금 모범이 되는 어떤 사례 혹은 어떤 잘 가고 있다는 그런 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버스 발표하는 도이지선이라고 합니다. 공공버스라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준공영제로 시행하는 그 공공버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대중교통,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어떻게 더 갖춰가고 그것이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한 8만 명, 경기도에는 3만 명 정도의 운송업에 종사한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녹색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지 그런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대안적인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 분야는 자전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저희 특히 오늘 시간에는 시외버스나 화물이나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좀 시행할 수 있는 시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의 이동 패턴을 좀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정책도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에 630만 대 자동차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버스 주행거리는 줄어든 반면에 승용차 주행거리는 오히려 늘어났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그 배출량 중에서 한 29% 정도가 도로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요.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특히나 서울과 연계되는 광역교통체계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주분리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직전과 이동거리를 좀 줄이면서 지역 내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교통체계에 대한 관심도 이 지역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심으로 좀 옮겨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후나 환경운동에서도 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들어서야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 왼쪽에 보는 그림처럼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다 민영제입니다. 사실은 민영제라고 하지만 재정이 다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이 다 투입이 되고 있죠. 운송사업자가 노선권과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냥 이 사업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중교통하면 시민들의 발이고 굉장히 공공재라고 생각되는 것과 배치되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시내버스 대당 종사자 인원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쯤에 경기 지역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한 대당 1.75명의 운전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한 14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요즘 서울과 경기 버스를 타시거나 거리를 지나가시다 보면 운전사 모집하는 그런 현수막이나 공고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운송업의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체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일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한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운송업체들의 지금 재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일부와 경기도 광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어제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토론자로 오신 행정 쪽에서 발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왼쪽이 어제 발표된 내용은 개략적인 것들인데요. 2번 같은 경우 도시군 간의 시내버스 관리 역할을 재정립하는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면허권이 시군 단위로 이제 많이 넘겨져 있던 것을 시군을 넘나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 3번 보시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수익 노선을 공공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과 오히려 반대로 비수익 노선을 공공에서 지원하고 흑자 노선 같은 경우는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시군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권한으로 넘기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한 30% 정도 재정 지원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획은 발표했지만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변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담대한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 종사자 근무 형태만 보더라도 전국과 비교했을 때 왼쪽에 전국과 경기의 시내버스 종사자 근무 형태를 보실게요. 전국은 1일 2교대제가 한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경기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과로근무와 안전근무를 위해서 격일제가 아니라 1일 2교대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방침인데 경기는 아직 굉장히 미진한 상황인 거고요. 네.
최근에 버스 공영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이 이게 전국적으로 버스 공영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무상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13개 정도 행정단위에서는 그 버스 공영제를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 경기도 화성시, 세종특별시 이렇게 세 군데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 지역들에서 그 대중교통 이용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1.5배에서 많게는 2.4배까지 이용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의 대부분 운송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대중교통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는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2025년부터 광역 최초로 전면 무상교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세종시에서 무상교통을 했을 때 편익과 비용을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BC 분석을 했을 때 한 1.6 정도가 나왔는데, 비용은 교통비 지원하는 거 정도인 거고, 편익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통행시간이 절감되고 건강비용, 환경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편익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상교통이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독일 9유로 티켓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49유로 티켓으로 상설화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동차 이용률을 10%나 줄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하는 요 과제에 굉장히 적합한 정책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정책 다른 부분은 사실 크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올해 8월부터 이 통합 할인 패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45,000원 한도를 가지고서 그걸 넘어서면 지역화폐로 환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겠다. 경기도에서는 교통비 지원 정책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책이 없이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특히 승용차 이용률을 감소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화성시 무상교통과 버스 공영제 사례 잘 아실 거예요. 녹색 일자리 측면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자체장이 조금 바뀌면서 이 정책들이 조금 더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기도 화성시는 서울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었는데 민간업체에서 운영이 어려운 지역들이, 교통 소외 지역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서도 사실 그 노선이 빠르게 도입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버스 공영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버스 공영제나 무상교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버스의 일자리라는 것들은 굉장히 50대 이상의 남성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버스 공영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은 여성 운전자 그리고 청년 운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는 게 일자리 다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수단 분담률을 지금 현재 버스 수단 분담률 15%입니다. 이걸 만약에 10%포인트 올린다고 하면 버스 한 대당 인구도 늘어나고 한 대당 운전기사 수도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 한 경기도에서 한 8,000명 정도의 운전기사, 이 녹색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책 제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버스가 녹색 일자리가 되려면 이런 정책과 수단과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수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정부담 어제 발표한 그 중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재정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 기금이라는 것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승용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에 더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도로 건설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구 결론인데요. 연구소는 2030년도에 경기 도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녹색 일자리가 최소 11만 2천 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규모의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최소 숫자입니다. 저희가 4개 부문 연구의 종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만 합산한 숫자인데요. 간접 일자리,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숫자를 합친다면 2배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공공교통 수단 강화와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이고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일자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이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의미의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11만 개라는 숫자는 경기도 경제활동 인구의 한 1% 납치시긴 한데요. 사실 그 숫자가 전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30년도에는 경기도민의 최소 10만 명 이상은 녹색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 연구소의 발표는 마쳐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